그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다음은 오늘 조차 세미나를 주최하신 미래혁신 포럼 회장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학영 위원장님으로부터 인사 말씀과 함께 참석해 주신 내빈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미래혁신 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김학영입니다. 미래혁신 포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데요. 국회에는 78개 연구단체가 있습니다. 연구단체는 의원님들, 정당을 달리하는 의원이 포함돼가지고서 10명 이상의 의원님이 정의원으로다가 들어와야 됩니다. 저희 미래혁신 포럼은 참여하는 의원들이 여야를 통틀어서 한 100여 분이 참여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의 제일 큰 단체입니다. 그리고 규모가 큰 것이 아니라 가장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어서 최우수 연구단체로다가 되어있는 그런 단체로 사실은 금년도 700만 원 시상금을 받았는데 현재까지도 쓰지 않고 있어서 우리 회원님들께서 어떻게 좀 쓸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우성 대표님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주시면은 마련을 적극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목이 미중 정쟁 누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냐 이렇게 되어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는 미중 정쟁 어떻게 우리나라가 대처할 것이냐 아마 이것이 더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이런 말도 있고 또 삼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친다 이런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 6월이 시작되면서부터 이 미중 무역 전쟁이 본격화되어가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어제 중국 정부에서는 금년 말까지 미국 내 치안 불안을 이유로 미국 여행 자제령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관세 25%가 이제 6월 1일서부터 양국 간에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정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국에서 노골적으로 이제는 거의 반노골적으로 미국 편을 들을 건지 중국 편을 들을 건지 양자 택일을 해라 이런 압박을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좀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신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사실은 우리나라가 자초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참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만 잘하고 있는 것이 거의 없다고 봐요. 잘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기본적인 마음 자체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매사 좋은 뜻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결과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도움되는 것이 하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외교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4강 외교에 있어서 이렇게 철저하게 대한민국이 왕따되고 그리고 고립된 적은 저는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번에 강윤상 의원의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소위 기밀 유출이냐는 그런 문제인데요. 그거 아니겠습니까? 미국 대통령 일본인데 오는 김에 한국도 조금 다녔다 갔다가 이거는 지극히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될 상식적인 얘기인데 이게 국민들이 알게 된 것이 뭐가 잘못된 거라고 엄청난 무슨 국가 기밀이 유출된 것처럼 이게 호들갑을 떠는지 저는 이것이 한미 관계의 민낯을 드러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전희경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건 기밀 유출죄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체면 손상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더 이렇게 난리를 낸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일본 관계도 최악이죠. 중국이 우리나라가 힘들 때 우리나라 편을 들겠습니까? 북한 편을 들겠습니까? 러시아가 우리나라 편을 들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4강 중에서 그야말로다가 휴거물 없이 터놓고 얘기하고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도와주신 나라가 거의 없게 됐습니다. 지금.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무역전쟁에 대해서도 정말 대처를 잘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중요하냐면 지난번에 사드 때도 저희가 몇 년 동안 대처를 잘못해서 낭패를 봤습니다. 사실은 제가 국방위원장을 했습니다만은 그때 이렇게 얘기했으면 간단한 겁니다. 사드 우리가 진작 정권을 잡았으면은 당신네들 의견을 좀 반영할 수 있었는데 이미 전 정권에서 다 해결이 돼서 진행이 다 된 거라 대한민국에서는 이게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뒤집을 방법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잘할게 이 정도만 얘기했으면요 내 일정 맞고 그냥 끝난 겁니다. 근데 이걸 또 없던 걸 내고 다시 시작했고 뭘 환경영향 국가를 다시 행위해가지고 집에서 몇 년 동안 지금 고생을 하는 겁니다. 지금 미국으로부터 소위 우리나라 제재가 끝난 건 줄 알고 있습니다만 절대 안 끝났습니다. 제가 아는 여기 이름 되면 알만한 중국의 모 재벌그룹 회장이 저랑 갖고 와서 벌써 3년 전에 저한테 그 새끼부자들이랑 다 데리고서 저 제초청 이용해가지고 한국을 오기로 돼 있었는데 3년째 못 오고 있습니다. 못 오는 이유가 뭐냐? 희재빙 눈치 보느냐고 못 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적당하게 숨 쉴 정도만 관광객도 보내주고 적당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절대 지금 중국의 제재가 대한민국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자연스럽게 또 뭐 비자를 발급하는 것을 강화하는 이런 얘기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 대상 1위, 2위 국가인 이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간으로 흘러갈 경우에는 대한민국 경제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정말 대한민국이 경제적인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83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를 봤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는 적자로 돌아서나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성현 세종연구소 중국 연구센터장님을 모시고 미중 전쟁에 관해서 이야기해서 있게 된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이렇게 흔쾌히 초대해 주신 이성현 박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오늘 끝나는 시간까지 유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신 내빈들을 좀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무성 전 대표님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오신 순서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종필 의원님 오셨습니다. 정종민 의원님 오셨습니다. 신상진 의원님 오셨습니다. 오재세 의원님 오셨습니다. 김준호 의원님 오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오늘 오신 의원님들은 국회에서 알아주시는 학구파 의원님이라는 것을 제가 밝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환노위원회 김양건 수석전문위원님 오셨습니다. 행정실장은 또 밤만 충내고 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박영기 공인노무사협회장님 오셨습니다. 이승현 한국외국기업협회장님과 회원사 대표님도 오셨습니다. 네, 이른 아침 세미나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 주셨는데요. 한 분 한 분 소중한 발걸음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빈분 중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조금 관련 있으신 의원님들이 계셔서 두 분 정도 축사 겸 본인의 말씀을 좀 청해 듣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김무성 전 대표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세계 제1의 강국 미국과 제2의 강국 중국이 패권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과연 우리나라는 어떤 처세를 해야 되겠는가가 정말 참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진짜 이 처해진 그런 운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만 있는 일이 아니라 지난 수천 년 동안 국민들이 겪고 고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선택의 기준에 미국은 아마 GDP가 15, 6조 불 정도 되는 나라고 중국은 GDP가 11, 2조 불 정도 됩니다. 국방 예산이 미국 1년에 한 8,700억 불, 중국이 2,500억 불, 일본이 한 500억 불, 우리나라가 400억 불 정도 아마 됩니다. 미국은 한국 전쟁 때 공산주의로부터 우리를 지켜준 그런 나라고, 중국은 우리가 통일 직전까지 갔는데 이 미국은 김정은 그때 200만 명 내려보냈다. 100만 명이 200만 명을 내려보내가지고 우리 통일을 막았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우리나라 수출의 25, 6%가 중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고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북핵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북핵을 우리로부터 지켜줄 그런 유일한 강국이 미국입니다. 우리 생각은 자명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그러한 상식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하고 고민하고 있다는 상황에 지금 우리 민족이 제일 굉장히 중요한 이런 이슈를 가지고 좋은 이야기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방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님의 말씀을 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님, 오늘 아까 이김학의 의원께서 소개하고 당연 제안에서 서운했는데 우리 사회자께서 하시네요. 유일하게 지금 다른 당에서 오면 소개도 제일 빨리 오는데 제일 늦게 하고. 원래 바른 생활 하시는 거죠.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 정말 참 좋은 자리에 오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인터뷰한 것은 우리 김학용 의원님 너무 가까워서 이분은 정말 삶의 맛을 아시는 분이에요. 평소 제가 듣기는. 그리고 남다른 또 특별한 열정. 이건 아마 국회 전체 300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내용일 텐데 끝까지 따라가서 좀 도와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또 제목이 미중 패권과 동북아 미래. 이거는 저도 이제 안보는 좀 안다고 그러지만 여기 지금 앉아서 그냥 상권 보시는 분들이 가오서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현 정부가 아까 우리 김학의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이게 나란가 이래서 생겼다가 지금은 이것도 나란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책임 정부, 책임 장관, 책임 총리라고 하고 정말 책임 총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책임만 전하면 안 주는 책임 총리 맞지? 당연 하나도 없어요. 장관 총리들이 그냥 청와대 정부예요. 청와대 정부. 그래서 청와대가 또 정부냐 정부의 역할을 못합니까? 총리한테 제가 대정부들이 이 대한민국의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꿈이 없는 나라에 몰라요. 없습니다. 진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외교 전략이 있을 수가 없죠. 외교부에 제가 이 외교 전략을 해달라고 5번을 적었어요. 이런 나라입니다. 그 핵심 과정을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가관이에요. 미래를 예측할 수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전략을 세울 수 없다고. 참 기가 막히죠. 전략을 하면 뭔 전략이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일교부가 지금 총체적인 나누기 적혀 있고, 우리 김학용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4대 강국 이렇게 사회가 다 나빠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마다 여기에 지금 남북상을 보이고 있는데도 도대체가 이 정부는 스스로 사회를 평정하는 사람 한 사람도 굉장한 문제예요. 자기가 잘못해서 잘못을 모르는 것 같이 문제가 큰일입니다. 제가 6.25세기인데 50년도 태어났는데 70년 돼서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상 1000번의 침략을 받았어요. 정말 끈질긴 민족이고 정말 대단한 민족이고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그러나 한미동맹을 주축으로 해서 53년 한미상호방위条맺은 이후에 한미동맹이 기반이 돼서 우리나라 누구도 침략을 보는데 70년간 저희들이 정말 장벽에 받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세계 10위에 와 있어요. 그런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 미국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지금 예전자들이 정치를 해요. 자, 마카오 대통령, 마카오 총독이라고 예를 들면 자존심이 없겠어요. 자기도 운전하고 싶고 자존심 지키고 싶지만 국가와 국민을 구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딱 존재하기 때문에 지도자로 정말 자존심을 다 접고. 여러분 요즘 재밌는 상황 못 보세요? 일본 아베가 세계 2위, 3위인데 실질적인 2위입니다. 현재 미국 대통령한테 하는 언행은 도대체 기가 막히죠. 골프장에서 넘어지면 막 뛰어가서 바로 트럼프 옆에 가려고 노력하는 모습, 또 오바마 애견을 아베 대통령이 그렇게 이뻐하는 모습. 이바카가 일본에 오면 왜 국빈대우를 하겠습니까? 그 의미를 모르고 지금 국가를 개인하고 있습니다. 좀 길어졌는데 이종 패권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이제 학자적인 입장이 좀 다를 수 있지만 미국 시야에서 들어가서 한국 방해자가도 들어갔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정보 같은 있는 분들하고 나오는 그런 그래서 당대고 미국은 20년, 30년 후에 자기들이 갈 길에 권력들을 들어가는 여차없이 들어갑니다. 그러나는 지금 미중 패권경기가 정부가 우리 한국은 현재 굉장히 어려운 샌드위치적인 위치에 있지만 어쨌든 현실 정치는 또 현실 정치이기 때문에 오늘 김학용 의원님께서 좋은 일이 자리가 마련되는데 여기 통일로만 끝났던 여기 정리가 되시면 저도 타당 입장에서 입법이나 법률 개정 이런 거를 도울 수 있도록 김학용 대표님과 노력을 할 것을 알겠습니다. 너무 기대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존경하는 가양대 김학용 위원장님께서 우리 가장 중요하고 큰 관심거리인 미중 간의 지금 패권 경쟁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주제로 이런 토론회를 개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결론은 우리 스스로가 힘을 길러서 미국에 의존하거나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 미국과 중국이 다 대한민국을 존중할 수 있는 우리 스스로의 힘을 기르는 것이 해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에서 어느 나라도 감히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지금 정치가 국민들이 보기에 좀 더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여당과 야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민이 보기에 지금 정치가 그런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고 지금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여야 정치인이 아니고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여야는 각기 주어진 기간 동안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10년 했고 그 전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10년 했고 이제 또 문재인 정부가 5년을 하고 있는데 이 각기 10년, 5년 정부에 대해서 잘하고 못한 것은 국민들이 잘 현명하게 판단하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도 서로 정당 간에 싸우지 말고 국민들이 다 판단할 테니까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잘 제시해
해서 다음에 잘하는 정당으로 평가받는 것이 각 정당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일찍 이렇게 나와주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특히 우리 김학용 의원님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무성 의원님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이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신 세 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리고 더 많은 분의 말씀을 청해 듣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강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사 소개를 비롯해서 이 시간부터는 김학용 의원님께서 세미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강사님 경력이 하도 많아가지고 간단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현재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을 맡고 계시고요. 미국에서도 학교를 다니셨습니다. 그리네일 대학교 학사, 하버드 대학교 석사, 그리고 중국清华대 박사 두 분께 다 다니셨기 때문에 아마 말씀하시기가 좋을 듯합니다. 아시아 최대 연례 안보 포럼인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왕, 중국의 오하우 포럼 등에 초청받아 발표한 바 있는 대중 전문가로 왕성한 활동 중인 우리 이성현 박사님을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신 김학용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보니까 여기 참석하신 한 분 한 분들이 다 간단한 분들이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발표는 좀 짧게 하고 최대한 질의응답 토론 시간을 좀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김학용 의원님께서 시작하기 전에 이 주제가 참 시적절하다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 최근에 저희 최장안에 대해서 제가 좀 공부를 하게 됐는데, 저희 집안 중에 한 분이 최장암에 걸리셨어요. 그런데 혹시 이제 제 강의가 재미없어가지고 혹시 네이버를 쳐보시면 최장암이라는 한 특징이 있는데, 제가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미중 관계에 대해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 대한민국이 미중 관계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우리가 오지랖이 넓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역사적으로 외교를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나라를 잃은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외교를 참 잘해야 되는 그런 운명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모든 분들이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을 다 아실 텐데,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현재 미중 갈등은 제가 최근 상황은 아니고 2011년 그 정도부터 진행되어 왔던 그런 과정의 일환이고, 그것이 이제 드디어 고름이 터진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미중 무역 전쟁이 잠정적인 봉합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미국의 대중국 압박은 다양한 영역에서 지속될 것으로, 그래서 이 과정은 금방 타협을 보고 그런 것 같아도 곧 다시 악화되고 또 타협을 보고 또 악화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하향 곡선을 쭉 이루면서 그 과정이 앞으로 20년, 30년 지속되는 그런 과정이고, 그런 와중에서 우리는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끊임없이 선택을 강요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미중 무역 전쟁이라고 할 때 우리가 벌써 이 언어의 포로가 돼가지고 이 사건의 본질을 무역 분쟁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틀렸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 전쟁이라면은 무역 전쟁을 하면은 그것을 개시한 측에서도 손해이기 때문에 양쪽 다가 손해이기 때문에 결국은 국가와 사람들은 손해를 보지 않을 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본능입니다. 그렇다면 서로 티격태격하더라도 금방 타협을 보는 것이 만약 정말로 현재 우리가 보는 상황이 무역 전쟁이라면 벌써 맞췄었어야 돼요. 그런데 바로 이 국회에서 몇 년 전에 이 외교통상위원회 어느 그 분하고 제가 약간 힌트를 드리면 어느 분이 별로 다 아실까봐 힌트를 더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분과 제가 점심 식사를 하는데 제가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미중 무역 전쟁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FTA 통상 전문가이시기도 하셨는데 바로 이 논리를 대가지고 무역 전쟁을 하면 서로가 손해이기 때문에 금방 끝날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벌써 1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경제 논리로 지금 설명되지 않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무역 트레이드 방면에서만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신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유학생들에 대한 비자 심사 강화 외에 중국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스파이 짓을 하고 있다라고 정식 스파이는 아니지만 정보를 제공하는 인포먼트, 정보 제공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있는 하와이에 가가지고 미국 그 정부에서 중국을 분석하는 중국 전문가들에게 제가 강의를 하고 왔는데 거기 하와이 대학에서도 보니까 그 하와이 대학을 방문했는데 거기서도 공자학원을 폐쇄하려는 움직임이 지금 있어요. 왜? 공자학원이 알고 보니까 중국어를 가르치는 기관이 아니라 중국어를 가르치는 기관을 위장한 스파이 기관이다라고.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뭐 화웨이 사건이라든지 특히 중국 기업들이 미국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서 미국 첨단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지금 다 막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은 중국이 미래 기술 패권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을 막기 위해서죠. 그리고 우리가 무역 전쟁에 대해서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제가 미국 측 다 아시겠지만 여기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군사 분야에서 중국을 경계하는 미국의 모습은 더욱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다만 이것이 아직 언론의 보도가 아직 토의가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예를 들자면은 작년 초 2018년 1월 달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두 개의 국가를 대면서 이 두 개의 국가가 미국의 국가 안보의 가장 큰 위협이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러시아와 중국이었어요. 근데 그게 작년 초였는데 12개월이 지난 12월 달에 같은 폼페이오 장관이 러시아는 뚝 빼고 중국만을 꼭 꼬집어가지고 중국이 미국의 안보에 the greatest challenge, 가장 큰 위협이라고 했습니다. 갈수록 중국에 대한 이런 위협 인식이 미국에서 좀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무역 측면에서만 보면은 우리가 큰 그림을 놓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사실은 아까 어제 그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미국이 이렇게 중국을 대하는 그러한 정책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고 표현되고 있고 어떻게 법률상으로 제도화되고 있는 것을 제가 볼 때는 저 같은 분석가들은 가장 관심을 갖게 돼요. 그런데 제가 쭉 보니까 2017년에 나왔던 국가안보전략보고서 그리고 2018년 1월에 국방전략보고서 그리고 뒤에 나온 핵태세 검토보고서 그리고 2018년 8월에 나온
해외연도 국방수권법, 그리고 올해 1월에 나왔던 미사일 방어 검토 보고서에서는 일관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려는 미국의 전략적인 목표가 확고해졌다는 것입니다. 특히 제가 미국 국군수권법 섹션 1261항을 보니까 중국과의 장기적인 전략적 경쟁이 미국의 주된 우선사항, 프라이오리티라고 그것을 선포한다라고, 저는 이 말이 참, 미국과의 경쟁은 우리의 우선사항이다라고 그냥 명시해서도 좋을 텐데 그것이 우리의 정책이다라고 선포한다, 디클레어라는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근데 여기에서 주어는 트럼프 행정부가 아닌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쳐진 미국의 의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많은 분들이 미중 갈등을 트럼프라는 조금 엉뚱한 사람이 시작한 것으로 그리고 일시적인 그런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의 역사적인 배경은 안 들어가겠습니다만 사실은 그런 트렌드가 사실은 지난 20년 동안 쌓아져 온 것이고 본표가 된 것은 2011년 한 10년 정도 됐고 그래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억제 정책은 트럼프 이후에도 이러한 정책이 계속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국에서 잘 언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라는 조금 변칙적인 지도자가 변칙적인 대중국 관계를 행하고 있다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조금 분석이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건너뛰겠습니다. 이것들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제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 중국을 방문하고 미국과 중국을 왔다 갔다 하는데 현재는 어떤 상황인가? 우리가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되니까 벌써 우리 김웅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공식적인 맷집에서 중국이 열세에 있죠. 그러니까 중국이 항복할 것 같은데 중국이 항복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흥미로운 상황인데 중국은 오히려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새로운 시장에서 잘해야 한다는 방향감과 목표의식이 더 확실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미중 관계 악화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생존 방도를 찾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웨이 사건에서 화웨이 창업자인 그 딸의 몽환조가 캐나다에서 체포되었을 때 화웨이는 굉장히 로우키 모드로 겸손하게 미국 정부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왜 딸이 체포가 되어가지고 미국의 신병이 인도될까봐 그랬는데 금년 초에 화웨이가 얼굴 표정을 180도로 바꿔가지고 오히려 미국 정부를 불공정 무역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해서 미국 정부를 고소를 해버렸습니다. 화웨이가 그렇게 한 것은 아하 이제 화웨이가 미국 시장에 들어가기는 글렀구나 라는 것은 이미 판단이 끝났다는 것이고 대신 화웨이 OG 기술에 있어서 아직 판단을 내리고 있지 않는 유보적인 판단을 갖고 있는 유럽 시장을 겨냥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 시장에는 지금 에릭슨이 OG를 제공하고 있는데 화웨이에서는 에릭슨보다 더 가격이 60%가 싼 만약에 100원짜리라면 에릭슨이 100원에 OG를 제공한다면 화웨이는 40원에 제공하겠다라고 했던 것이 오리지널 플랜이었는데 이제는 상황이 다급해지니까 심지어는 90%까지 할인해 주겠다. 100원짜리 가격인데 나는 10원만 받고 그걸 제공해 주겠다라고
지금 물밑으로 그러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구미가 돌면은 유혹당하기 쉬운 그러한 가격이죠. 그죠? 그래서 중국은 현재 미국 없이 살아남는 방법 찾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국 인사들이 하는 표현으로는 Globalization without America,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라이제이션, 이것이 중국의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하고는 이미 틀어졌다. 그러니까 이제는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하고 잘하겠다라는 것이 그래서 유럽 시장 그리고 동북아, 동남아 시장 그리고 중남미 시장 그하고 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흥미로웠던 제가 조사하면서 들었던 발언 중에 하나가 우리 중국은 서로가 서로를 죽이던 문화혁명에서도 살아남았다. 우리는 미국과의 갈등을 더 강해지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결기가 느껴지는 그런 발언도 듣고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이전에는 미중 간의 갈등이 있을 때 중국은 웬만하면 갈등을 피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2049년까지 시진핑이 말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인 중국몽,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미국이라는 우리가 미국을 초월해서 세계 최고의 강국이 되려면은 미국이라는 산을 돌아가고 피해가기보다는 미국이라는 산을 극복해야 된다라는, 그리고 미국을 극복하는 것을 미국과의 어느 정도의 충돌을 감수해야 된다는, 그것을 미국과의 충돌을 성장의 고통으로 보고 피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집단 의식의 변화를 저는 중국 베이징에서 11년간 살았고 지금도 끊임없이 중국을 가면서 느끼고 있는, 그리고 한국 언론에 잘 보도되지 않는 이런 심리적인 요소를 조금 짚고 싶습니다. 중국이 물러서지 않는, 그리고 물러설 수, 아까 김무성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까지는 절대적인 맷집에서 국력에서 중국은 미국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물러날 수가 없어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진핑이 임기 제한을 철폐하고 사실은 영구적으로 중국에서 지도자가 될 수 있게끔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시진핑이 공짜로 그것을 한 것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 지도부하고 딜을 했는데, 거기에서는 두 가지 팩터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임기를 철폐하고 꾸준히 앞으로 계속 중국의 지도자가 되면은 대만을 통일하겠다라는, 대만을 통일한 중국의 지도자, 이것이 시진핑의 레거시, 정치 업적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중국에 있어서, 우리 한국에 있어서 남북한 통일을 한 대통령, 그러면 그것이 그 대통령의 큰 업적이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시진핑은 대만을 통일한 중국 지도자가 되고 싶고, 그것을 세일즈 피치로 삼았고, 두 번째는 2049년까지, 왜 2049년이냐면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운 때가 1949년, 즉 100주년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때까지 청나라 시대처럼 중국이 세계 GDP의 35%, 40%를 차지했던 그러한 중화민족의 영화로운 시기를 내가 다시 부활하겠다라는 그런 중국몽. 2049년은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미국을 초월해서 중국이 세계 1등이 되는 그 연도가 되는 때입니다. 시진핑이란 국가 지도자는 두 번째 팩터는 시진핑이란 지도자인데, 시진핑이란 지도자는 많은 분들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저에게 묻는데,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시진핑이란 사람은 21세기에 사회주의를 정말로 옳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도 칭화대나 북경대에 있는 친구들, 교수들 많이 알고 있는데, 중국 지도자들 보면은 아마 겉으로는 사회주의 한다지만은 자기 자녀들은 다 미국에서 유학을 시키고 속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자본주의를 공경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시진핑은 정말로 마음속으로 21세기에 사회주의가 옳다라고 믿고 있는 지도자고, 그리고 그 사회주의를 통해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2049년까지 이루는 것이 역사가 나에게 준 사명이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명의식을 갖고 있는 그러한 역사적인 책임이 내 두 어깨에 있다라고, 그러한 심리 인식을 갖고 있는 지도자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무서운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는 미국이 중국을 상대함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으로 중국을 밟을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것은 결국은 군사적인 수단이에요. 군사적인 수단에서 중국은 아직도 미국을 쫓아가려면 멀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 둘 다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싸움이, 분쟁이 일어나면은 결국은 미국과 중국이 둘 다 파괴되는 그러한 결과를 예상할 수 있겠죠. 더구나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함부로 중국에 대해서, 중국이 부상한다고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고, 미국의 의회가 있는데 중국이 직접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전면적인 공격을 하지 않는 한 중국이 아무리 밉더라도, 중국이 아무리 얄밉더라도 미국이란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제도적으로 중국이 먼저 공격을 하지 않는 한 중국에 대해서 군사적인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중국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단기적으로 미중 무역 전쟁에서 밀리겠지만은 앞으로 매년 중국이 약 작년에 6.6%의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은 사실 14억의 인구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 6.6%는 굉장한 것입니다. 이걸 낮추어서 아예 6%라고 할까요? 앞으로 미중 경쟁에서 밀리더라도 앞으로 6% 정도의 경제 성장을 앞으로 20년간 하면서 내부적으로 기술혁명을 끊임없이 나가고, 그렇게 한다면은 궁극적으로는 시간은 중국 편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 중국 지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미중 무역 전쟁에서 중국이 항복할 것 같은데 중국이 항복을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중국은 코끼리처럼 너무나 큰 존재이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노력을 쉽게 성공할 수 없다라고, 마치 이 방 안에 코끼리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코끼리는 너무 크기 때문에 코끼리가 숨으려고 해도 코끼리가 여러분 눈에 보이듯이 미국이 암만 코끼리를, 중국이란 코끼리를 없애려고 하더라도 중국이라는 코끼리는 쉽게 물러나지 않는다.
그리고 2010년도에 중국이 미국, 일본 경제를 추월해가지고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했는데 그저 9년이라는 기간이 지난 후에 중국과 일본의 경제 격차는 지금 중국의 경제 규모는 일본의 벌써 3배 정도로 뛰어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미국이 중국을 누르려고 한다 하더라도 당분간 중국을 대신해서 세계 2위 경제를 할 국가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미국에게 굉장히 성가시고 두려운 일인데 미국이 강하고 지속 가능한 1위 중국을 그리고 중국의 추격을 계속 상대해야 된다는 굉장히 스트레스풀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는 상황에서 중국은 미국 진영을 서로 이간질을 시키는 그러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여름에 3월 달에 시진핑이 이탈리아에 갔고 이탈리아는 G7 서방 진영 국가에서는 처음으로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이것은 중국에서는 굉장히 우리의 큰 승리라고 보고 있어요. 서방 진영에 우리가 드디어 와해되기 시작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시진핑이 3월 말에 이탈리아를 방문했는데 약 일주일 후에 중국 총리 리크창이 또 유럽 브뤼셀을 또 방문했어요. 즉 유럽하고 중국의 관계를 강화시키고 미국의 영향력을 상쇄시키는 것이죠. 여러분이 중국 정치를 아시면은 중국의 국가 주석과 총리는 둘 다 국가급 지도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중국에는 시진핑이 있지만 정치국 상무위원회 인사들이 7명인데 그럼 중국이라는 국가는 어떤 면에서 대통령이 7명인 국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 2명의 대통령이 일주일 간격을 두고 똑같이 유럽이라는 같은 지역을 방문하는 것은 흔치 않는 사례입니다. 그만큼 중국이 유럽에 공을 들이고 있고 미국 진영을 와해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성공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그리고 만약에 시진핑이 미국의 압력 때문에 항복하려고 해도 이제는 시진핑이 항복할 수 없는 이유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시진핑은 본인의 레거시로 삼고 있는데 이것은 중국 공산당의 당장 헌법에 공산당의 그런 헌법에 삽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국 국가에 있는 헌법이 있고 중국 그 위에 중국은 공산당이 세운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의 헌법이 있는데 그 국가 헌법 위에 있는 것이 바로 공산당의 당원입니다. 그 당원에 시진핑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일으키겠다라고 집어넣었어요. 이것은 공산당의 지도 지침입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표시했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시진핑이 미국의 압력 때문에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가 미국과의 충돌로 피해가 너무 많으니까 중국 몸을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시진핑이 무릎을 꿇는 순간 제 생각에는 중국 인민들이 시진핑에게 돌을 던지면서 당신 내려와 라고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이 지금 심화되면서 중국 사람들이 공산당 지도부를 지지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이것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중국이 피해를 보면서도 공산당 지도 인민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인가의 실조야. 미국을 이렇게 대해야 된다. 미국에게 굴복하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인닥트리네이션, 세뇌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언론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6.25 전쟁 때 기록 영화를 다시 틀어주고 있죠. 즉 국민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장기적인 미국과의 항전, 6.25 때와 마찬가지로 장기적인 항전에 대한 심리적인 준비를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중 무역 전쟁을 중국이 굉장히 진지하게 준비하고 있고 물러날 수 없는 그러한 중국 국내 정치적인 구조가 있고 미국 역시 중국을 다만 트럼프 시대 때의 변칙적인 외교로 중국을 누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트럼프 이후에 미국 정부라고 할지라도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려는 정책에는 일관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중국의 이러한 내부 규율 같은 일종의 지도 지침을 보면은 중국에는 이거 저 같은 학자들이 관심을 갖는 건데 중국에는 그 진리 핵심 이익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핵심 이익에서는 시진핑이 말하기를 양보가 없다라고 여러 차례 천명을 했는데 핵심 이익이라는 것은 국가의 생존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권리를 핵심 이익이라고 중국 공산당 문건은 규정하고 있는데 흥미롭게도 경제 발전이란 항목이 핵심 이익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중국과 미국이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중국이 기술혁명을 통해 가지고 경제 발전을 하려고 하고 그것이 패권을 지지할 수 있는 역량과 관계되고 있고 미국은 그걸 누르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하려는 중국의 노력은 경제 발전, 핵심 이익과 관련된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은 또 왜 중국이 양보할 수 없느냐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중국 외교부장인 왕이가 미중 무역 전쟁의 한가운데서 왕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왕 입장이 중국은 날로 세계 무대의 중심에 가까워지고 있다. 中国主是世界舞台的中央. 이걸 중국말로 읽으면은 이 뉘앙스가 굉장히 피부에 와닿아요. 미중 무역 전쟁의 한가운데 있는데 신문 기자들이 자리를 꽉 메우고 있는 인민대회당에서 왕이 외교부장은 언론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우리 중국은 세계 무대의 중심에 날로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다만 중국 국내 정치적인 요소로 치부하기보다는 중국이라는 유기적인 국가 공동체가 느끼고 있는 어떤 집단 의식, 그렇죠? 집단 의식의 발현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고 이것을 중국 지도부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들도 지지하고 있는 또 그것을 시진핑이 이루어지기를 시진핑이 이것을 만들기를 시진핑이 미국을 초월해서 청나라 때처럼 세계 1등 국가를 만들어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시진핑의 장기 집권을 허용해 준 그러한 측면이 있다라고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한국 사회가 참 길게 이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서 조금 인식의 그런 스텝이 조금 한 발짝이 늦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무역 전쟁이라고 생각했더니 알고 보니까 무역 전쟁이 아니다. 문제는 미래의 패권을 둘러싼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다라는 것을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이제는 깨달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경제 논리에 의하면 싸우면 둘 다 손해이기 때문에 무역 전쟁은 금방 끝날 것으로 봤는데 시간이 흘수록 장기화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인식의 전환이 생기고 있고 그리고 아직도 많은 분들이 그나마 미중 갈등이 다행인 것이 총칼을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무역을 갖고 싸우고 있는 것이니까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이 경제 논리를, 이 경제를 전공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각하고 계신데 저는 이것도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잘못된 인식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미국과 중국을 보면은 미국과 중국은 굉장히 다른 나라예요. 공통점이 아주 적은 나라입니다. 정치 체제,
사회 구조가 한약에 틀리고 미국과 중국은 충돌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권 문제, 대만 문제, 티베트 문제, 언론 문제, 소수민족, 위구르 민족, 핍박 문제, 종교 억압, 이데올로기 대립 등 미중 간에는 만성적인 충돌의 내관들이 무수하게 많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충돌을 지금까지 막아준 것이 바로 무역이었습니다. 서로 간에 장사를 하면은 서로 간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렇게 많은 충돌점이 있지만은 장사를 하면 서로 간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충돌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미중 갈등의 충돌을 막아줬던 완충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무역이었는데 그 미중 갈등을 막아주는 완충제가 지금 뚝이 헐리고 있는 상황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역 전쟁이 미중 특수 관계에서 왜 위험한가를 새롭게 한국이 좀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중 관계를 볼 때 앞으로 무역 전쟁은 봉합 후 다시 악화, 그리고 다시 봉합 후 다시 악화, 이러한 과정을 수차례 반복하면서 전체적으로는 미중 관계가 하향 평준화 포물선을 그리면서 악화의 트렌드로 앞으로 20년, 30년 가게 될 것이고, 그 와중에서 한국은 끊임없이 미중으로부터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인데, 그것이 앞으로가 아니라 저는 이미 사드 때부터 이미 그 트렌드가 시작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학원 의원께서 시적절한 주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이 시적절하다는 말에 동의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조금 늦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어머니가 최근에 췌장암 진단을 받으셨는데, 췌장암에는 이런 굉장히 두드러진 특성이 있어요. 췌장암이라고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가면은 이미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췌장이 이 신체 장기 밑에 깔려있기 때문에 발견이 힘들어요. 또 고통이 없어요. 몸이 조금 아프기 시작하다라고 해서 몸이 좀 아픈데 그래서 병원에 가면은 이미 치료할 시기가 끝났습니다. 췌장의 80% 이상이 이미 악화되고 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된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배를 열었다가 복귀를 했다가 다시 닫고서 보통 6개월에서 9개월의 시한부 인생이 주어집니다. 미중 간의 이러한 경쟁을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한국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걸 계속 쭉 지켜봤던 제 느낌으로는 이게 췌장암과 좀 유사한 게 있어요. 그리고 아까 김학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미중 간에서 조금 좀 실용적이다가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좀 많이 보였던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우리가 미중 간에서 약간 미국도 한국을 의심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중국도 좀 한국을 의심하는 그런 경향이 은근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양쪽 사이에서 포지셔닝 하기가 굉장히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 3년 전부터 조금 조정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췌장암 좀 늦었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혹시 여러분께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외국기업협회 이승현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국회에서 하는 포럼 처음 와서 그동안 세금 냈는데 조금 세금을 회수받은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좋은 강연이었고, 저희들 경제인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상태인데 조금 전에 좋은
강의해 주신 우리 박사님께 감사드리고 질문 한 3가지만, 2가지만 크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알고 있기로는 미국은 금융권이고 그리고 공해와 해상을 완전 지배하고 있고 군사적으로도 좀 전에 김무성 대표님께서도 군사비도 벌써 한 3배 정도 미국이 많은 상태에서 물론 뭐 점진적으로는 중국이 장기적으로 유리하다고 보셨는데 중국이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박사님 입장에서는 과연 어떤 교육이 나을 것 같은지, 뭐 2040도 있고 2025도 있지만 그래도 좀 속 시원하게 우리가 취해야 될 어떤 그런 스탠스는 분명히 존재할 건데 그런 면에서의 어떻게 갈 것 같다. 전문가 입장에서는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중국의 저력은 대단한 나라라는 것을 지금 강사께서 말씀하셨는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만 한때 G2였던 일본이 기고만장해가지고 하와이를 다 사고 맨하탄을 다 사들고 이렇게 미국이 지금 중국이 하듯이 레이건 대통령이 경제 비상 태클을 위해서 수도 상공 인프라를 들어나와가지고 결국은 일본을 1985년 맨하탄의 플라자 호텔에서 굴복시켜가지고 다시는 일본이 미국에게 패권 고백하지 않겠다고 굴복을 시킨 이후 잃어버린 일본이 20년이 된 건데 중국은 물론 일본보다 앞서 말씀하신 인구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결국 현재의 관세적인 전쟁으로 이제 되는 것이 결국은 한일 전쟁에 대해 가지고 우리나라 절상으로 결론을 내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일본은 결국 굴복했고 중국은 일본의 전술을 따라갈 것인가 하는 아까 박사님 말씀은 중국은 다 어떻게 것이다 이런 궁금합니다. 국제 정체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제 정체는 팩트가 있어요. 사실이 있고 그리고 인식이 있어요. perception. 그런데 중국이 지금 절대적인 수치에서 역량에서 미국에 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한번 해볼만 하다라고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물러서면 안 된다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중국에 가서 저장대학교라든지 저장대학교는 자기들이 중국의 칭화대 다음으로 MIT라고 하는데 그런 데 가면 중국 정치국 위원들이 거기서 이렇게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기 때문에 중국 고위직 관리들이 가서 많이 그 사람들이 정부가 왔는데 그런 데 가서 강의를 하면은 중국 고위 관리들이 얼마나 요즘에 자부심이 중국이라는 국가에 대해서 자부심이 많은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만큼 미국을 따라잡았는지 우리가 군사적인 면에서 얼마만큼 몇 %까지 따라잡았고 어디는 5까지 따라잡고 이런 수치를 줄줄줄 빼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도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쯤에서 우리가 미국과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향방을 지켜봐야 될 텐데 중국이 볼 때 미국의 패권 유지 요소에는 4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군사적인 패권, 두 번째는 기술 패권, 그러니까 이제 화웨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 싸우고 있는 세 개는 달러 패권, 환율이죠, 달러 패권, 기축통화. 네 번째는 헐리우드를 통한 문화 패권, 즉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을 갖고 있다는 그런 이것을 끊임없이 중국은 우리가 미국을 넘어야 될 산으로 생각하고서 이걸 따라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달에 그 하와이에 있는 그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 강의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미국은 중국을 부상을 저지하려고 여러 가지 옵션을 말씀하신 대로 준비는 다 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2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중국의 부상을 억제함에 있어서 정말로 되도록이면은 군사적인 수단은 피하고서 미중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고 싶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려고 하는 것에서는 미국 각각 다른 부처에서 공통의 의견을 인식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 요 방법론, 즉 목적에서는 똑같은데 중국 가만두면 안 된다. 여기에서는 일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중국을 속된 말로 조지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펜타곤이라든지 미국 국무부라든지 미국의 의회라든지 미국의 비즈니스 같은 이런 데서 서로 간에 사회적인 합의를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이 있고 마지막으로 미국에서는 앞으로 이 미중 전쟁이 왜 장기적으로 심각하게 갈 것이냐라는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아까 제가 잠깐 언급드린 심리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게 한국 언론에 언급되고 있지 않는 것인데 미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이라는 자유주의 삶의 패턴을 그러한 자유주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세계의 강적 라이벌이 중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근본적인 중국의 부상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고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는 중국 사회의 정치 체제를 바꿀 수 있는 잠재적인 국가가 미국이다라고 느끼고 있는 그런 위협 인식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미중 무역의 수치를 보여주고 미중 합의를 볼 것이다 하겠지만 제가 볼 땐 이미 제가 보는 미중 간의 갈등은 이러한 서로 간의 서로를 굉장히 불신하는 그리고 심리적으로 상대를 적으로 보는 그리고 존재론적인 갈등을 회피할 수 없는 그런 상대를 보는 그러한 트레셔 문턱을 넘어선 단계이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중 간의 갈등이 장기화될 것이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지금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10년만 늦었더라면은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려는 정책을 10년만 늦었더라면 화웨이라든지 중국의 인공지능 기능, 빅데이터, 안면 인식 기능 이런 것들이 미국을 따라잡을 수도 있었을 텐데 우리가 이제라도 발견했기 때문에 중국이 도광양해라는 발톱을 숨기는 정책을 하지 않고 유소자위 이제는 우리가 할 것은 해야 된다라고 너무 조금 일찍 자신감을 보이고 미국의 패권에 도전을 했기 때문에 도전장을 냈기 때문에 오히려 다행이다. 시간이 아직도 미국 편이다라고 보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저는 한국개론협회 부회장으로 있는 정동수고요. 법무법인 물편에서 있습니다. 90년대 이제 중국을 WTO에 가입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그래가지고 미국 정부가 굉장히 고민했을 때 제가 상무부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미국 정부에. 클린턴 정부 때 여러 해 고민을 거쳐서 가입시키기로 했는데 그때 이제 사실 미국 정부가 노렸던 것은 WTO 체제에 가입을 시키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중국이 경제 발전이 되면 소위 자본주의 체제를 더 받아들이고 민주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어떤 이상적인 바람. 그것도 뭐 나름대로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도 돈 맛을 보면 그렇게 돼 왔다 하는 이런 또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그런 예측을 하고 뭐 아니면 예측보다는 이제 희망사항이었죠. 희망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WTO 합의하면서 15년인가 지나면 이제 마켓 베이스 이코노미로 이제 인정해주겠다. 뭐 이런 것도 아마 그 정도 시간이 지나면 경제 체제가 많이 바뀌어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희망이 있었는데 결국은 미국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안 가고 WTO와 이제 세계의 이런 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중국이 엄청 커졌죠. 근데 이제 미국은 기본적으로 오픈 서사이티니까 수십만 명의 유학생도 받아들이고 많은 교류와 이런 걸 통해서 어쨌든 소프트 파워로 중국에 대한 영향력을 가하고 싶었는데 그것이 하나도 자기네들 생각한 대로 안 가고 하니까 결국은 이제 이건 안 되겠구나. 우리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서 선의로 대하고 당할 수는 없다는 아마 결론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작년에 미국에서 온 양당 국회의원을 같이 만나는 자리도 봤더니 좀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대중 억제는 양당이 공통으로 소위 말하는 이제 가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문자 같은 데로 계속 갖고 갔는데 그렇다면 한국은 그 사회에 정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이게 완전히 이제 가치 전쟁이 됐기 때문에 민주주의냐 사회주의냐 정말 자본주의냐 아니면 좀 이런 중국식 믹스드 이런 정도 체제면서 이 체제 경쟁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는 저희 체제와 맞는 쪽에 확실히 좀 더 서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도리어 확실하게 우리 입장을 밝히는 게 중국한테도 소위 wrong signal, 오판된 시그널을 보내지 않고 우리가 덜 손해를 보지 않을까. 사실은 중간에 껴가지고 약점 눈치 보느라고 뭐 이렇게 약간 갈팡질팡하는 것 같은데 도리어 노선을 그렇게 이제 일본이 하는 것 같다고 보이는데 해야지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어서 이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 공화당 한 의원은 지금까지 우리가 20년 동안 중국 시장 경제 서비스를 또한 시장 경제에 포섭시켜가지고 중국을 바꾸려는 중국 사람들이 경제로 잘 살고 배가 부르면은 그때부터는 자유는 무엇인가 자유를 갈망하는 그런 의식도 생겨나고 그래서 결국은 공산당의 중국 인민에 대한 통제가 느슨해지면서 결국 중국은 one of us 우리처럼 될 것이다라는 희망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공화당 의원은 지금까지 우리가 중국에 대해 취했던 이러한 정책은 stupid policy, 멍청한 정책이었고 우리는 중국이라는 괴물, 몬스터를 키워버렸다라는 이러한 자평도 유튜브에 가면은 그 공화당 의원이 하는 연설이 그렇게 있어요. 우리가 중국이라는 괴물을 키우는 나라는 바로 우리다라고 얼마만큼 그러니까 정책으로 한번 실수를 할 때 그것이 얼마만큼 정책 실수가 국가에게 큰 도전이 되는 것인가를 나중에 20년이 지나서 뼈아픈 통솔한 그런 경험이 될 것인가. 그러면 이제 한국은 뭔가 민주주의 국가로서 자신의 색깔을 밝힐 때가 되지 않았는가. 여기가 정말 왜 제가 최장한 예를 들면 여기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정치인이 아니니까 학자 신분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이 2015년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께서 천안함 막무회에 오셨죠? 그때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세계 미국 국내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거기에 갔고 미국이 눈살을 찌푸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중국이 우리를 정말로 필요로 할 때 우리가 천안문 막무에 가가지고 시진핑의 체면을 세워주면은 우리가 이것을 외교 보험으로 보고서 나중에 중국이 필요할 때 우리가 중국의 체면을 세우고 중국을 도와주면은 나중에 우리가 중국의 도움이 필요할 때 이제 북한 문제겠죠? 중국이 우리의 편을 들어줄 것이다라는 일종의 외교 보험적인 성격 차원 그런 전략 차원에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파시즘을 찬양하는 그러한 곳에 가가지고 우리 대통령이 왼쪽에는 시진핑, 오른쪽에는 푸틴 이러한 사회주의 국가들 간에 섰는데 그 사진 한 장의 의미가 굉장히 컸고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서방 진영이 한국의 아이덴티티를 의심하기 시작한 그러한 우리가 첫 발자국을 잘못 디뎠던 그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제가 알고 있는 한국
외교관은 해외에 있는 한국관은 영국 외교관이 점심시간에 보자고 그러더니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중국의 전승절에 가서 대통령이 참석할 수 있는가라고 계속 점심시간에 항의를 해가지고 외교관의 얼굴이 빨갛게 무한해졌다라고 이렇게 하는 그 소리를 밝힌 적이 있는데 그때가 바로 우리가 사실은 그때 국내 보수 진보 언론이 모두가 사실은 그때 우리가 천안문 막내에 올랐을 때 한중 외교의 최고점에 올랐다. 한중 외교가 허니문 단계라고 우리가 언론이 보도했던 때를 기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때 중국은 그럼 한국을 어떻게 판단했느냐? 그 내막을 좀 알고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미국의 동맹인 한국한테 우리 전승절에 오라고 하면 아무리 그래도 미국의 동맹이니까 안 오겠지. 그런데 오라고 하니까 정말 오네. 야, 한국이 오는구나. 되는구나. 한국을 그때부터 얕보기 시작했고 한국은 우리가 오라고 하면은 오는구나. 그때부터 제가 볼 때는 한중 간의 비대칭, 중국이 한국을 이전에 조공관계처럼 보던 하대하던 시각이 굳어지면서 한국은 우리가 오라고 하면 오는구나 라고 그러한 출발점이 되었고 그리고 몇 달 후에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했고 우리가 중국에 들었던 외교 보험을 싸워보려고 우리는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하니까 시진핑에게 전화를 걸었죠. 시진핑은 전화를 수화기를 들지 않았죠. 바로 그 점에서 우리는 한국 대통령이 전화를 해도 우리는 안 받을 수 있다. 우리는 강국이고 한국은 소국이니까. 거기에는 왜 시진핑이 수화기를 안 들었는가에 대해서도 저도 분석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분석을 했고 저도 이유가 열 몇 가지가 되는데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그거 전화 안 받아도 돼. 우리가 또 왜 우리 강대국인데.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천안문에 막내 오른 뒤로 약 한 달 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었는데 정상회담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보통 정상 간의 기자회견에서 하지 않는 말을 했어요. 한국은 남중국해 문제에 있어서 입장을 분명히 하라. 그때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우리는 남중국해 문제는 미중 간의 갈등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남중국해 분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원한다라고 굉장히 중립적으로 보이는 애매한 태도를 표했죠. 미국에서는 어떻게 우리의 동맹인 한국이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기자회견에 기자들이 보는 앞에서 한국 대통령에게 보통 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서 한국은 남북국해 문제에서 입장을 분명히 하라. 그 뒤로 사드 배치 문제가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한 1년 동안 입장을 왔다 갔다 방황을 했죠. 그러면서 중국이 굉장히 한국의 태도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고 신경질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지금까지 한 3년 동안 이어져오는 그런 트랙 레코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 우리 한국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우리의 기본적인 가치는 자유, 민주, 법치 이런 것은 우리가 다른 것은 희생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이고 우리가 민주주의 투쟁을 통해서 피를 흘리면서 우리가 성취한 가장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이 가치는 우리가 중국과 미국과 사이좋게 지내면서도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아는 사람이 있고 남자친구가 있고 여자친구가 있고 애인관계가 있고 약혼녀가 있고 부부관계가 있던 것처럼 국가와 국가관계 사이에서도 친구 국가가 있고 전략적인 관계가 있고 동맹이라는 국가가 있으면은 우리도 인간관계에서 구조는 그런 관계의 틀 안에서 우리가 규정해놓은 규정 안에서 우리가 남편 부부관계는 좀 진하게 나가듯이 우리가 동맹관계는 동맹을 존중해주고 우리가 친구와는 친구로 대하고 이러한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이런 차별성이 있는데 이러한 차별성을 우리가 조금 망각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몇 년 전만 해도 중국이 부상하니까 우리 앞으로 중국에다가 줄을 서야 되지 않을까라는 큰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런 기대감이 사드 보복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중국의 본질을 다시 발견하게 됐다라고 했는데, 그건 역시 제가 볼 때는 중국은 원래부터 그런 국가였는데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너무 좀 나이브하게 접근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고, 우리가 중국을 보면서 중국은 우리가 겸손하게 중국을 대하면은 중국인의 심리를 좀 알아야 되는데, 제가 11년 동안 살면서 겪은 중국은 우리가 겸손하게 나가고 우리가 좋게 대하면은 중국은 어떻게 대하냐면은 얘가 조금 꿀리는 것이 있어서, 뭔가 아쉬운 것이 있어, 뭔가 부탁할 것이 있어서 이러는 거구나 라고 느끼는 이러한 심리적인 요소까지도 우리가 외교에서 우리가談判을 할 때 고려를 했었더라면, 중국은 정정당당한 국가를 원해요. 그리고 속으로는 얘가 내 말을 안 듣네 라고 하면서도 욕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존중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중국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다가오고 그러면 중국은 내가 좀 아쉬운 것이 있어, 혹시 무역에 있어서 뭔가 혜택을 원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 외교에서, 미중 외교에서 우리가 조금 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칙을 되돌아가야 됐고, 색깔 우리가 기본적인 방향을 제설정에는 동의하지만은 대신 우리가 이미 많은 실수를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포지셔닝을 재정립함에 있어서 조금 고통스러운 시간,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아이고,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시간 앉아서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